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마지막 날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담 트리오 3인방을 준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늘 국민의힘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코뿔소 이병준 기자가 제 몫을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니,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네. 그러니까요. 네, 쾌차하시기를. 이게 잘 안 돌아오네요. 이병준 기자 어떻게 보냈어요? 안 쉬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병준 TV? 토요일 하루 쉬었는데, 이제 웬만하면 계속 해야죠. 구글 라이브는? 저희는 설은 좀 쉬기로 했습니다. 배가 불렀네. 형이 이렇게 목이 다 상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느끼는 게 없어? 네. 그러나 네. 여러분을 위해서 멸콩TV는 쉬지 않고 5시 30분 매일 방송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행동하는 멸콩전사 가입 잊지 말고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뭔가 새해가 진짜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지방선거잖아요. 네. 근데 이까지 오는데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우파 보수진영이 너무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네. 그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힘든 과정을 견뎌왔는지 좀 이야기하면서 시청자분들과 우리 같이 고생했다라고 어떤 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사실 계엄 직후부터 딱 이제 1년 좀 넘게 시간이 지난 거죠. 지난 탄핵 국면 다 포함시키면은 진짜 딱 새로운 한 해가 밝기까지 1년 동안 다사다난했는데요. 뭐 많은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독 대표 체제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또 극복하고 바꿔나가고 있다. 사실 너무나도 공당에서 당연히 양립할 수가 없는 이런 활동들을 했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도 이렇게 많은 저항이 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왔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아직도 바꿀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조금은 홀가분하고 더 나은 한 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바꿔야 할 것들이 참 많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준 기자는요? 네. 진짜 계엄 이후에 정신없이 좀 달려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동훈 제명, 그리고 뭐 김주혁 제명, 그리고 배현진 징계 등등 이런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굉장히 좀 보람찬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준비에 이제 돌입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이 내부 분탕자들부터 제대로 정리를 하고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 방향으로 당이 그래도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바깥에 있는 외적과 싸우기 전에 네. 제명?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이게 열받아요. 왜냐하면 이병준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그걸 해내기 위해서 당원 게시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2년 동안 싸웠죠. 2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2년 동안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걸 해낸 것만으로도 사실은 내부 결속을 해냈다. 되게 고평가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죠. 아니 사실 장독 대표 본인께서도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한 명 정리하는 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걸 정말 각 잡고 이 정도의 난이도 사방에서 이 정도의 어떤 보수 진영의 카르텔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세력들이 없는 여론까지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보수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당원들이 다른 말로는 그 역경을 함께 딛고 나가면서 많이 면역 체계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도 아마 놀랐을 거고 최고위원들도 놀랐을 거예요. 무슨 뭐 어디 고문들의 뭐 특정 언론들 아예 플레이어로 뛰기도 하고 뭐 특정 세력들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국면에서 어쨌거나 지지율 한 톨도 안 빠지고 이 국면을 정말 이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코너링을 했다라고 하는 또 이 그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요. 그때 생긴 우리 어떤 경험치와 그 면역체계, 그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값어치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이병준 기자님도 네.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네. 야 이게 설마 되나 막 노심초사하고 조마조마했지만 네. 결국 해낸 것만으로도 장동혁 대표가 좀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나요. 백브를 또 안 해요. 네. 질문 받을 자신이 없어서 그 장면에서 한동훈이 또 와가지고 그 이민구 씨 있죠. 그 깨시언이라고 하는 네. 이른바 이 문구로 소리 출신. 그러니까 한동훈을 왜 지지하냐라고 하니까 매일신문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보수 같지가 않아서 지지한다. 얼굴이나 외모와 보수 같지 않아서 지지한다라고 하는 깨시언 이민구. 좌파스럽게 생기긴 하지. 이 사람 바로 네. 옆에 딱 붙어서 이제 다니더라고요. 네. 대놓고 이제 숨길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혹시 드루킹 혐의 받는 피고인, 피의자죠. 지금 고발 다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건됐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지금 아동학대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댓글 조작하고 아동학대 지금 혐의 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세력들의 실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력들을 이른바 단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론의 결집이 일어났고 당원들의 또 이제 호응이 있었던 게 아닌가 또 그것이 아까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의 반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한동훈 제명 때 리얼미터 기준으로 7%포인트 2주 연속 올랐잖아요. 6%포인트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일부 이제 보수 진영 내 약간의 분열이 생기면서 떨어졌다가 또 배현진 의원 징계하니까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라고 하는 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내부 규합이 지금 시대 정신이고 당원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점이 잘 드러난 국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깨시언 이민구는 네. 그렇게 한동훈 옆에서 막 그 최측근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했던 그 테러 협박 발언 그거 굉장히 심각한 맞아요. 문제 그때 아닙니까? 그 사실은 쌀가방 같이 뭐 했었잖아요. 당 네. 대표와 최고위원을 뭐 죽이고 싶다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그 옆에 있던 빨대왕의 여성 진행자가 회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아니, 실명 거론하면서 사실상 이건 테러 살해 협박을 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일반 네티즌이 그냥 커뮤니티 익명 커뮤니티에다가 진짜 한동훈 그 당원 게시판 말고 정말 리터럴리 순수한 익명 커뮤니티에 글 그냥 장난으로 올려도 바로 써들어갑니다. 처벌되죠. 맞아요. 정치인들에 대한 이 테러 위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인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깨시언 대표 이민구 대표를 버젓이 한동훈은 마치 비서실장처럼 데리고 다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모든 사진 옆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메시지와 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우리 당 지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사람이라고 어렵게 내부 결속을 다졌는데 근데 이 와중에 저는 아직 우리 지지자분들이 잘 모르는 얼마나 어려운 일을 장도혁 대표가 해냈는지 당원 당규 개정을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50만 명 이상 지자체 공천 중앙당에서 한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직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음. 오죽하면 이제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당협위 위원장과 시도당 위원회에서 거의 공천권을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눈치 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뭐 재계약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는 구청장이라고 하는 자리가요. 특히 50만 명 이상 지역구는 국회의원 3명 게리맨더링 지역을 합쳐야 되는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송파구청장만 해도 지금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그리고 송파을까지 해서 가빌병까지 해서 그 다 합쳐도 5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의원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보다 훨씬 더 인구 구조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 공천도 이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비례성에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의 또 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한다 그래도 당직이랑 아무도 관련도 없고 뭐 전당대회 한번 나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 어떤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수 있는 이 어떤 특히나 이 지방선거 가장 큰 그 사람들의 어떤 권력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체장에 대해서 이 중앙에서 권한을 갖겠다라고 했고 이것을 정국이가 8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전례 없는 성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50만 이상 그 지역구들 보니까 이 친한계 인사들 지역구가 많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네. 공교롭게도 양지 바른 네. 곳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친한계 뭐 박정훈이라든가 이 친한계 인사들의 어떤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당원 당규 개정이라고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권한이자 권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권력을 축소한다는 면에서도 저는 이건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도 저는 굉장히 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당원 당규 개정, 당 내에서의 어떤 정책도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이
권력자들의 권력을 좀 내려놓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면 또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윤리위는 판단을 유보하긴 했습니다만 이 서울시당 사당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공천권을 틀어지고 있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서울시 의원들,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권이 지금 목줄 잡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명에 이름 올려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정황이 있습니다. 네. 근거가 지금 확정적으로 윤리는 인정을 안 했을 뿐인 것이지 실체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공정하게 공천할 거란 기대가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해당 당협위원장들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 의원 중에 그런 어떤 성명에 이름 올리라고 하는 요청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서울시당에서 페널티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당을 맡길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송파 강남처럼 지금 친한동훈계를 제가 뭐 겨냥한 건 아니지만 워낙 양지 바른 곳에 계시니까 거기다 이렇게 갖다 꽂아줬잖아요. 한동훈이. 그렇죠. 50만 이상 이 지역구에 다 자리를 잡고 계신 건데 이 지역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공천 파동의 여러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그 지방선거만 해도 특히 강남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좀 논쟁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앙당이 공천한다라고 해서 뭐 전략 공천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경선을 하되 원칙으로 하되 이 어떤 지방에서 의원들의 어떤 아비다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중앙당이 공정하게 경선 과정을 주재하면서 공천 과정을 진행을 하겠다,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 국민들께 사실상 공천권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반발하면 그 자체로 구태 세력이라고 하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50만이 되려면 네, 보통 지역구가 3개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갑을병. 근데 여러분 그 갑을병의 국회의원들이 사이가 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구청장 후보를 각각 내요. 그럼 경선을 했어. 네, 그럼 예를 들어 갑에서 나온 사람이 구청장 후보가 되잖아요. 네, 을병에서 안 도와줘요. 맞아요. 아. 맞아요. 차라리 더. 차라리 민주당 되는 게 내가 다음번에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런 후유증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특정 개파 겨냥 이런 것도 아니고요. 공정성을 상실한 거랑 전혀 별개로 중앙당에서 당원들께 돌려드리는,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고 선거 승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개편을 한 것이다. 근데 그마저도 사실 기득권이랑 싸우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 윤 대통령도 이익 집단들과 많이 전선을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 적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다수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개혁 과제들 추진하면서 교육 카르텔 얘기하니까 그 일타 강사들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노동개혁 얘기하니까 이 민노총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렇게 해 때문에 이 적을 만드는, 기득권을 적으로 만들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개혁 과제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바로 그런 윤 대통령이 했던 개혁과 같은 거죠. 기득권 세력들은 싫어하고 저항하지만 전 국민, 당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화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장도혁 대표가 이런 점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기득권 타파, 반기득권, 네,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깨부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것도 이 기득권을 깨는 거, 이게 사실 본질이에요. 이 지금 맞아요. 당원 당규 개정도.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제 이게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면은 좀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타파하고 기득권을 깨는 게 이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 위장업파들이 맨날 떠드는 그 뭐 좌클릭을 가지고 개혁 보수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게 개혁이 아니고 이런 게 진짜 개혁이죠.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도혁 대표와 지금 국민의힘이 진정한 개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당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개혁적이고 반기득권적이고 제일 쇄신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장도혁 대표밖에 없어요. 네. 지도부와. 근데 지금 참 저는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구에서 몇 선하고 무슨 뭐 이제 양지바른 뭐 송파 강남 같은 데서 이제 사실상 거의 비례대제로 들어가고 비례대표로 선거 한 번 안 치러보고 유권자들 스킨십 한 번 안 해보고 당선된 사람들이 오히려
소장파라고 하는 지금 딱지를 언론이 붙여주고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타파하고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소장파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장덕 대표를 향해서는 무슨 뭐 극우다, 뭐 극단 세력이다 이런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사실 세계관 자체를 자기들이 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소장파는 네. 젊고 개혁적인 그러니까요, 제 사람을 말이에요. 소장파라고 하는데 젊지도 않아 심지어. 나이도 더럽게 많으면서. 대한과 미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아니 나이도 더럽게 많으면서 맨날 뭘 자기네들이 소장파래. 이 팩트가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최근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당내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소장파라는 한 10명이 찾아와서 의총 열어달라고 난리친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 공격하자고 네. 이재명 공격하자고 의총 열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자체가 뿌락치라는 걸 인증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 권력 다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뭐 이런 건 아예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먹을까? 내 파일을 어떻게 늘릴까? 네. 어떻게 집단으로 공천권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언론에서 막 그렇게 잡고 흔들어도 이 당원 당규 개정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리더십은 안에서부터는 굉장히 튼실하게 좀 공고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변인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부 사실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좀 모호하게 코너링을 할까라고 보이는 부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내부 권력 앙투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부에 잠복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상수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 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카이치 총리처럼 국회 해산 시켜버리고 다시 그냥 재총선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라고 하는 건 당장 장덕 대표, 장동혁 대표의 현재 당권 임기보다도 이 국회의원들 남은 임기가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기가 지도부 행세하는 원내 국회의원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세계관을 만들려고 하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일부 언론들 그런 플레이어들을 다 주변에 상존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일부 사실 왜 이렇게 모호하지라고 하는 순간들조차도 사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조절을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다라고 이제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이제 장덕 대표 내부에서 뭐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재신은 여기 쏙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당권을 튼실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장덕 대표가 완승을 거둔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이병준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당내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당내 이 기득권 세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맞아요. 대표적으로 대한과 미래 그리고 사실 친한계들뿐만 아니라 요번에 제가 뭐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요번에 배현진 징계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한 의원들 명단을 보면은 그 굉장히 뜬금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당 내에서 뭔가 이 장도혁 대표의 이런 어떤 개혁 노선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평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반발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장도혁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좀 드라이브를 걸기에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이번에 주말에 방송 또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장덕 대표 지방선거 패배하면은 바로 비대위 간다. 근데 아니 그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TV조선 강적들이 그죠? 그 사람을 한 달 전에 부르더니 이번에 또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들이랑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김무성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어떻게 보면 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당대회 룰까지 개정해야 된다. 당원 네. 투표 비율 낮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 경선 투표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참.
당원 투표 비율을 낮추고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겠다. 이거는 아니 완전히 당원들이 지금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 대표를 뽑는데 여론조사를 하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세계에 사례가 네. 없어요. 원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도 원래 당원들이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양당제 체제에서 지금처럼 당원들이 많지 않을 때 당원들 수만 가지고는 일반 여론을 오로지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인식 하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오픈 프라이머리까지 안 가고 경선 그런 어떤 국민 경선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특히 아니 뭐 정말 정치 하실 만큼 하셨던 분들이 막 대구에서 육선 하시는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당원들 한 줌이라 그러면서 당원들 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주당은 당원 반영 비율 점점 늘리잖아요. 근데 이 당은 당원들한테 인정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웃겨요.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데 우리 당원들한테 인정받을 자신이 없어서 당원들의 표 반영 비율을 낮추자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비대위 꾸리고 당원들한테 또 물어보면 또 당원들이 장덕 대표 같은 사람들 지지할 거니까 또 당원들 배제하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 맘대로 뽑아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전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시도에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철퇴를 내린 게 네. 이번 연휴 시작쯤 국민의힘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110만을 드디어 돌파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정의용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고요. 네. 책임 당원도 이제 거의 95만 정도라고 맞아요. 하는데 전입니다. 전무후무한 당원 열풍을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1.5배가 됐어요. 음.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47.7%가 폭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파른 속도로 당원이 늘어난 전례가 없고요. 그리고 100만 명 돌파해서 110만 명까지 최단기 지금 돌파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당의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고 우리 100만 당원 시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인구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율이 우리 당에 당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 활성화되어 있는 당원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굳이 여론조사 같은 그런 샘플링된 표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당원들의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100만 당원 시대 열고 바로 권리당원들 비율 높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당은 당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당원 비율을 줄이재요. 그럼 당원 왜 모았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세 확장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럴 거면 뭐 당을 그냥 해체하는 게 낫죠. 당이 왜 있습니까? 네, 당이 당원들을 위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무슨 뭐 김무성 같은 상인 고문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 당원 100만이면은 당원 100만 시대는 당심이 곧 민심이다. 그 주호영 의원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대표적인 위장업하죠. 그러니까 주호영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김무성 씨는 주호영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분의 논리니까. 근데 저는 지금 김무성이 얘기하는 이 비대위 체제라는 게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조선일보가 한동훈의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다. 맞아요. 이런 지금 얘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죠. 김무성이 말하는 비대위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예요. 한동훈을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제 패배하게 지네들이 분탕 쳐가지고 지방선거 패배하게 만들고 장도혁 끌어내리고 비대위에 한동훈을 어차피 외부 인사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장 앉힐 수 있으니까 네. 한동훈을 그냥 비대위원장에 꽂겠다. 이게 지금 김무성과 조중동의 플랜인 거고 저는 지금 자꾸 김무성을 내세워서 조선일보가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쯤 되면 김무성에 대해서 뭔가 당 차원에서 견제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일단 상임고문에서 자른다든가 아니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뭐 복당시켜서 상임고문에 넌니 많이 뭐 이런 그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복당을 시켜서 네. 상임고문단에 넣어서 이제 김무성 패거리들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저는 박근혜 카드를 한번 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김무성에 대해서 뭔가 좀 견제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진짜 만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도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로 두고 싸우잖아요. 네.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싸우지 당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득세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바로 네. 저기 퇴출당하죠.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들도 참 재밌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하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죠. 그 장덕 대표 당선되니까 동아일보에서 뭐 네. 1,000원짜리 당원들이 나라 흔든다 이제 이런 막 글 쓰고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당에 있는 조선일보 사설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신 낮춰야 된다. 당원들 한 줌이다. 당원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당연하게 하고요. 또 조선 계열 그 방송 나와가지고 그 비대위로 간 다음에 전당대회에서도 당신 비율 낮춰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만만한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자기네들한테 반대되는 정말 당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당원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장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오만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전 진짜 좀 화가 납니다. 그런 분들 들어오시면 저부터 나가요. 저는 그게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원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터줏대감 행사할 수 있는 당이면 그건 이미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럼 이제 당은 민주당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우리 당원들이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당의 분위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정말 정상 궤도로 올라와 있고 더 가열차게 달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표를 받아가지고 권력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권을 갖고 싶으면 네. 당원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어거지로 당원들을 그냥 억눌러 버리겠다. 나가라 뭐 그래 버려. 이거야말로 반민주적이고 약간 네. 공산주의 독재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거 파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화주의로 가면서 정당이란 개념이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정당이라고 하는 이념 결사체를 통해서 권력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게 정당 정치의 기본이고 정당이라고 하는 이념 결사체에서 우리 동지들이에요. 당원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당을 정말 좋아하고 당의 생각에 동의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지금 마음을 얻을 생각,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왕정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의 난 투표 받을 자신 없으니까 당원들 그냥 대충 버리고 적당히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그냥 나 인기 투표 해가지고 오디션처럼 해가지고 올라와서 내가 다음 왕 하겠다. 뭐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당 정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 참 놀라운 것이 당원들도 설득할 생각이 없고 막상 그분들 다 어디 계셨냐 보면 다 양지바른 곳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도 안 해. 그러니까 경선은 그냥 대충 줄타기 해가지고 내부 권력 암투로 공천받고 막상 집토끼들한테 표 받아가지고 몇 선씩 한 다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 중진이라고 고문이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 당의 새로워진 이 패러다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흔드니까 이 당이 정체가 되어 있는 거라고 봐요. 김무성이 근데 한동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나 이해가 안 돼. 한동훈이 그 김무성을 찾아가가지고 3시간 동안 이제 둘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 DNA가 통했나 보죠. 굉장히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아주 내가 아주 감동을 먹었다. 막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무성이. 그러니까 또 찾아가가지고 또 온갖 아부아첨을 했나봐요. 또 왜냐면 또 어쨌든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또 김무성이 원조 배신자 아니야. 그러니까 김무성의 계보, 그러니까 당신의 계보를 내가 잇겠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무성도 대표적인 YS계고 한동훈도 요즘 굉장히 YS8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당신의 계보를 잇겠다. 내가 김무성의 후계자가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무성도 좀 한동훈을 밀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번에 그 강적들에서 김무성과 그 정대철 씨가 같이 나왔어요. 민주당 원로잖아요. 네네. 근데 정대철 씨가 사실 대표적인 그 내각제 개헌론자입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이 또 보수에서 대표적인 내각제 개헌론자죠. 그러니까 좌우의 대표적인 내각제 개헌론자를 동시에 출연시켰다. 저는 이거는 뭔가 조선일보의 TV조선의 어떤 김종인이랑 통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정대철, 김무성 그러네요. 대표적인 이 내각제 화신 네. 3인방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동시에 출격을 시켰다는 건 저는 뭔가 이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박민영 대변인님이 그 하신 그 말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 갔던 게 예전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비대위가 어떻게 보면 정당판 내각제다. 맞죠. 예. 근데 어떻게 딱 내각제 화신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정당판 내각제인 비대위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저는 결국에는 내각제로 가기 위한 어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의심이 들어요. 근데 정치권에서 내각제 미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국민들한테 뽑혀서 대통령 못 될 사람들. 맞아요. 그렇죠. 그 내각제라는 건 네. 국민이 나를 안 뽑아도 국회의원들이 나를 밀어주면 내가 총리가 되고 할 수 있죠.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 당대표 뽑는 거 싫어하는 거랑 네. 국민들이 대통령 뽑는 거 싫어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들의 정서가. 그러니까 참 황당하잖아요. 비대위도 그냥 지난 지도부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돼서 그냥 지명하면 돼요. 투표 안 합니다. 투표 안 한 상태에서 당대표 하겠다는 거고 내각제를 하겠다는 거는 투표 안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추대해주면은 나 총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각 총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정치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투표가 무섭고 당원들의 투표가 무서워서 당원 나가라고 하고 의원들 불러다가 그렇게 정치하면 안 자유추대받는 되죠. 그런 거 하겠다고 당연하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꿈 깨세요. 내각제가 될 일도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카이치 총리만 보더라도 내각제 국가들조차도 이제는 국민적인 인정 못 받으면은 총수 못 합니다. 맞아요. 지금 수준으로 정치하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말든 당원들이 뭐라 생각을 하든 말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만 들고 그냥 자기 사상 설파하기 바쁜 사람들이 무슨 내각제가 된다 한들 거기서 총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꿈 깨셔라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국민들 상대로 눈속임 하려고. 왜냐면 이제 국민들이 약간 장면 그 정권 때문에 네. 이 내각제에 대한 그 좀 반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각제라는 말을 안 써요. 네, 항상 돌려서 얘기합니다. 이원 집정부제, 뭐 분권형 대통령제, 권력 분산형 개헌,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개헌,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냥 틈만 나면 툭툭 던져요. 예, 툭툭 던져서 이렇게 계속 뭔가 이 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 보면 너무 황당해요. 그런 생각을 숨길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언론이 됐건 누가 됐건. 어떻게 보면 한동훈도 그 내각제라는 걸 빌미로 네. 이들과 손을 잡고 뭔가 같이 우호적인 세력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게 포섭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우리가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한동훈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 꾸려질 직후에도 김종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특정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퀴즈로 활동하는 분들 실제로 계시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좀 지렛대 삼아가지고 김종인 데려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언론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는 우리 당 입장에선 당연히 협력이고 파트너지만 언론이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월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세계관, 당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국민적인 지지대가 없는 그런 세계관을 일부 플레이어들을 좀 조작하듯이 이렇게 만져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설 연휴에도 뜨겁게 토론하고 있는 멸콩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30초만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시죠.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행동하는 멸콩 천사 가입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에도 쭉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병준 기자. 네. 그러면 이제 이 국면에서 내부 결속을 마무리하고 당원 당규 개정까지 한 장동혁 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은 과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지방선거를 좀 이겨야 되는데 그쵸. 저는 당 지지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지지율은 회복을 했다고 봐요. 올라왔다. 네, 올라왔다고 보는데 후보가 좀 문제예요. 후보가. 그러니까 결국에 서울과 부산이 승부처인데 이게 서울시장이 이게 또 나경원 후보가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양자 대결이. 예, 그래서 이게 또 오세훈이 또 이게 또 장난질을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베스트는 오세훈을 떨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그 새로운 대안으로
서울시장을 우리가 석권하는 거. 예. 그리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형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그쪽이잖아요. 좀 약간 위자우파 색채가 있는 불이다 보니까 당원들이 좀 불만족스럽긴 한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등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주진우예요. 네, 근데 주진우는 사실 이 한동훈 당계 은폐 주범이죠. 네, 당계 조작 사건을 은폐한 주범이고, 네, 저를 이제 허위사실 유포범으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고발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 부산시장 되는 걸 용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후보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이 후보군을 누구로 내세울지, 누구를 전략적으로 밀지, 이거를 좀 장덕 대표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경선 때 정말 많은 게 결정되긴 할 거예요. 저도 사실 서울시장 특히 주말 동안 좀 토론할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장 관련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야당이지만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은 여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장을, 그러니까 저희 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 저도 서울시민 중에 한 명으로서 봤을 때 서울시장을 4년 동안 맡았는데 이 피로감이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뭘 했는지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우리 서울시에서 야당이었어.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까지 거의 지금 6년째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데 과연 서울 시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 평가가 냉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 같은 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중앙당의 실정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은 공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제 번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지방세 강화 등의 조치들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좀 이런 상황들을 부추겼다는 평가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오 시장은 지금 중앙당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를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놓여있는 포지션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이번 경선에서 저는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현 여당인 오세훈 서울시에 대해서 정책 집행의 역량과 이 기존의 스탠스들을 뒤집으면서 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을 가지고 정책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점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정말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성과 없는 무능력한 서울시내 여당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저희 중앙 지도부를 상대로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도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 이제 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산토끼에 해당하는 우리 당원 주로 지지자분들에게도 소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잘못된 거고, 우리 당원분들이 보셨을 때도 100%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전화 면접이 신뢰 가능한 전 지표가 아니라고 보지만 ARS에 비해서 인지도나 인식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냥 막연하게 저관여층이 그냥 좋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 집토끼들과 딱 결착이 되면은 승리 가능성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떠오르는 몇몇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안철수 후보도 저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여러 후보군들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이 프레임을 가져가는지를 잘 관찰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는 야당이 아니에요. 이걸 숙지하고 정책 대안을 내고 오세훈 시장의 실정들에 대해서 냉혹하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 경선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보군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장동혁 체제에서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최근의 일성이나 이정현 위원장 임명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뭔가 공관위원장 염두에 두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페이스북을 보면요, 계속해서 청년 공천이나 세대 교체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덕 대표도 사실 거의 입버릇처럼 청년 공천, 청년 중심의 세대 교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공감대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안별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이 어떤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정치적인 궤도를 볼 때는 굉장히 일관된 분이에요. 의리도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순천이라고 하는 우리 당에선 정말 험지 중에 험지, 이 15% 그를 못 넘겨서 선거비 보전도 받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 재보궐이라고는 하지만 그 자전거 한 대 들고 정말 진정성 하나로 평가받아서 당선까지 됐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에너지와 진정성과 개혁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장독 대표와 정말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기존에 그냥 그저 그런 얼굴들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 대표님 표현으로 뉴페이스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면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세력화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지방선거 승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정은 공관위원장 다 좋은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그 DJP 연합과 3당 합당을 얘기하시더라고요. DJP.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3지대에 있는 세력과의 어떤 연대 내지는 어떤 통합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사실은 그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분이에요. 예, 이준석에 대해서 이거 미래 지도자감이다. 이준석 징계 취소해야 된다. 뭐 그런 이준석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뭔가 이준석의 개혁신당 쪽과의 어떤 그 연대 내지는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닐까 싶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 저는 절대 선거 국면에서 이준석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됐다가는 누구 꼴나냐? 김문수 꼴나는 거예요, 김문수. 예, 계속 뭔가 해줘 하다가 결국 주도권은 이준석에 내주고, 예, 완전히 그냥, 그,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판이 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 국면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전략적으로 그거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건 굉장히 좀 큰 문제잖아요.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이거는 저는 장도혁 대표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의 어떤 개인 그거를 주장한다기보다는 저는 장도혁 대표한테 맡겨서 장도혁 대표의 어떤 그 노선에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또 뭔가 공관위원장이랑 당대표끼리 싸움 나면 이러면 선거 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민주당만 보더라도 조민당 만들겠다고 했다가 네. 정청래가 질렀다가 지금 난리가 나고 빠그러졌잖아요. 네네. 근데 하물며 우리 당에서 공관위원장 주도로 뭐 합당 논의를 할 확률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부가 좀 현명하게 갖춰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또 다양한 시각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네. 저희 세 명이 이야기할 때 어떤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은 관계로 평소보다는 방송을 조금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좋아요. 죄송해요. 거의 네, 여러분. 목숨 건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하루빨리 목을 회복해서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연휴 끝나고도 멸콩TV 5시만 잊지 말고 매일매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가는데 이런 점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한테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 하나씩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2월 전에 집안 정리 국면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게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잖아요. 집안 정리는 빠르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전에 집안에서 내용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장도혁 대표께서 굉장히 전 유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지금 주말부터는 우리 이제 어떤 의견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주 소통하고 하는 분들의 관심사도 이제 한동훈 얘기가 안 나와요. 히읗자도 안 나오고 서울시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부산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제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가 당력을 집중하면 저는 못 이길 선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달이면요. 이 어떤 여의도에서는 강산이 10번도 바뀔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이 어떤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일관되게 단일대우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월부터는 정말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 다른 서로 간의 그런 허물이나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또 연휴 동안에 이 어떤 채웠던 에너지, 치열하게 쉬었던 만큼 또 치열하게 일하고 싸우면서 승리의 길로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군이 어떻게 선정되느냐. 저는 후보가 누구로 확정되느냐. 여기에 저는
결과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집안 정리가 어쨌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친한계들, 아직도 여러 대안과 미래 등 위장우파들이, 지금 날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견제와 제어도 저는, 동시에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대우투쟁도 해야 되고, 어쨌든 대우투쟁을 지금 장도혁 대표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이랑 얼마나 지금 또 이재명이 긁혔으면은 그 장도혁 대표가 그 집값 관련 얘기한 거를 그걸 또 그걸 또 올리면서 자기 SNS에 개인 논평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재명 대 장도혁, 네. 장도혁 대 이재명 요 딱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이후 당의 어떤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정통 보수층에게도 어느 정도 이제 정통 보수층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중도층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고민해서 저는 적절하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면은, 저는 그때부터 장도혁 체제는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선고 결과는 저는 가능성을 떠나서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끼리 누구한테 막 총을 쏘고 내부 총질을 해버리면, 그거는 결코 이 이후에 우리가 선거나 공정한 사법 절차를 잘 이끌어가는 길은 아닐 것이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의 입장을 듣고 우리가 좀 하나로 똘똘 뭉치기 위한 지혜를 저희도 잘 고민해보고 강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여러분, 제가 너무나 면목이 없지만 목 상태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5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혁 대표께서 이재명과 지금 사실 1대1 파이팅을 좀 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아니냐, 6주택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 논파가 이미 된 쟁점이잖아요. 네. 장도혁 대표가 부동산을 6채를 갖고 있다고 한 2달쯤 전에 종북주사파들이 공격을 했어요. 맞아요. 지긋들 딴에는 무슨 회심의 일격인 것처럼 딱 공격을 했는데, 장도혁 대표가 그 즉시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하고서 쫙 내역을 발표했는데, 이게 정말 미담을 들춰내 준 거예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그때 이것들이 지금 재탕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재가 궁하면 이럴까. 또 지금 이재명과 종북주사파 정권이 연일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첫 단추를 잘못 깼으면 네. 이것들이 정말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공격이 막판 최선의 방어인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야, 이게 벌써 한 2달 전에 다 끝난 얘기를 네. 다시 갖고 나오냐, 혀를 차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내용 조금만 짚어보자면요. 네. 말이 6채지 한 채는 어머니께서 지방에 실거주를 하고 계신. 예. 사실 호가가 억도 안 하는 그 집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가고 싶은 시골 그러니까요. 고향집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장모님 집 한 채가 또 있어요. 네. 장모님 실거주 하시는 집이 있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충남
보령에 또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가 그건 지역구니까.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집 이제 없으면 욕 먹죠. 그렇죠. 또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있고 또 이제 하나는 또 지분 상속을 받은 또 집이 하나 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실거주를 하고 있거나 그렇죠. 지분 상속이라 당장 이제 매매가 좀 어렵거나 그리고 이제 핵심이 6채 다 합쳐도 10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저 돈 안 나가는 집만 그렇게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지 돈 안 되는 모르겠네. 집만.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김병기 장미 아파트 예. 방 한 칸도 못 사는 지금 6채 합쳐봤자 예. 그런 정도 규모를 다주택이라고 하면 되냐. 그때 아니, 우리가 저렇게 반박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주택 팔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실거주 하고 계신 건데. 네. 네. 아니 시골에 계신 장동혁 대표의 노모가 그 네. 집 팔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올리신 글이 네.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아이고, 하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예. 어머니께서도 이제 대표님 어머니께서도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까지 하셨대요.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90이 넘으신 이제 노모시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얼마나 이제 상처를 받으실까. 그 네. 장모님도 이제 혹여나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또 아시면 네. 얼마나 또 부담을 느끼실까. 이제 이런 또 소회를 밝히신 겁니다. 근데 우리 네. 상식 갖고 있는 국민들이면 그 내용을 한 번만 이렇게 그럼요. 들여다보면 이게 네.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그 네. 사악한 공격인지 다 아실 그럼요. 테니까 네. 그 이런 거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맞습니다.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네. 하나가 저 학교 문제, 그렇죠. 예, 하나가 부동산 문제. 교육과 예. 사실 부동산도 교육이랑 예. 결부가 또 아, 되죠. 그럼요. 네. 아니 뭐 제가 뭐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만 네. 일반 국민들 정말 서민들 장삼이사 서민들하고 부동산 얘기하면 저 입 잘 못 벌려요. 예. 그리고 학교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특히 부동산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해당되잖아요. 맞습니다. 학교 문제는 뭐 저기 학령기 아동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문제가 되지만 네. 이미 다 대학 졸업해 갖고서 취직한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 학교 문제를 저처럼 잘 모를 거예요. 예. 근데 부동산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예민한 문제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 또 노무현이 때부터 종부세 도입해 갖고서 막 징벌적으로 네.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혼내려고 했잖아요. 문재인이 때 이 주택 보유자를 얼마나 때려잡으려고 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네. 노무현이도 부동산 정책 잘못하는 바람에 정권을 이명박 정권한테 뺏겼고 네. 우리 자유파. 그렇죠. 문재인이도 그 주택 정책 잘못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부동산으로 다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게 제일 큰 요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 이것들이 정권 잡자마자 지금 부동산을 옥죄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아예 집 이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무슨 나쁜 짓 해서 나쁜 방식으로 돈을 모은 부정 축제자처럼 막 취급을 하고 뭐 있잖아요. 마귀라는 표현까지 그러니까요. 쓰죠. 네. 예, 그래서 이 자들이 그 잘못한 정책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다. 네. 오히려 노무현 때보다는 문재인 때 더 가혹하고 문재인 때보다는 이재명 때 훨씬 더 가혹한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경제학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세금을 징벌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역대 모든 전문가들이 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이거를 이 새 정권이 다 쓰고 있어요. 네. 그것도 아주 가혹하게 쓰고 있어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적 그 비판이 뭐 정말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체감도 높은 민생 이슈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딱 잡아서 네. 장동혁 대 이재명 이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 자체로 봐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네. 6.3 지방선거는
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 구도를 만들어 가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이 이슈 파이팅을 장동혁 대표가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국민의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장덕 대표 같은 사실 이런 사례가 또 굉장히 흔한 사례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족 꾸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네. 명의 자체는 나한테 있긴 하지만 사실 내가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네. 뭐 부모님, 뭐 장모님 이제 뭐 독립했지만 아직 주거 지원이 필요한 뭐 자녀라든가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이제 중앙 또 정치를 하다 보면은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네. 국민들께서 호도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민주당이 참 패륜적이에요. 예, 뭐라고 아주- 하냐면은 예. 이제 뭐 조국당은 그럼 6채 뭐 어머니가 그럼 6분 뭐 이제 이런 식의 공세 아이, 그리고 뭐 참. 효심으로 정치적 회피를 한다. 이제 민주당은 그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효심으로 지금 회피를 한다. 네. 이렇게 또 프레임을 또 잡고 있거든요. 이 주택은 뭐 덩치가 좀 크니까. 예. 예. 제가 자동차 가지고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제주도에서 한 3년 산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막상 이제 시골에서 뭐 제가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네. 시골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가 3대가 되더라고요. 아. 한 대는 제가 서울에서 활동할 때 갖고 네. 다니던 제 작은 승용차 있어요. 그렇죠. 소형차 한 대. 네. 그 다음에 시골에 가니까 어쨌든 농사는 직접 안 지어도 트럭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주 중고시장에서 낡은 트럭 한 대를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쯤 되니까 제가 제주도에 산다는 소문을 조금씩 듣고 또 이 제 지인들이 가족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거의 작은 승용차로도 안 되고 트럭에다 싣고 다닐 수가 네. 없잖아요. 태워 다닐 수가 없고. 그렇죠. 할 수 없이 봉고차 한 대를 또 샀어요. 한 네. 2년간. 그것도 물론 낡은 중고차죠. 예. 다 합쳐도 한 1,5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예, 당시 가격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차 3대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한 대 몇 억씩 하는 무슨 마이바흐니 뭐 페라리니 무슨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는 사람은 나 차 한 대야. 고성국에는 그렇죠. 차 3대야 이러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지금. 따지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공격은 전혀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오히려 장동혁 대표와 그 가족들이 네. 얼마나 성실하게 사냐, 예. 얼마나 정직하게 사냐, 음. 이거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을 악마화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실거주용 이제 부모님 거주하는 집까지 다 공격을 하는 이상한 지금 사실 수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정당이 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동산 쟁점 좀 계속 될 것 같고요. 수권 정당도 저는 이게 권력을 탈취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 수권 정당이라는 용어도 물론 당 대변인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지만 네. 예, 정권 탈취 정당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예, 용어를 또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쟁점이 아마 지방선거 내내 조금 이 전국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 네, 그건 생각이 앞으로 들어요. 그렇게 될 거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주제가 조금 순서가 바뀔 수 있겠지만 저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약간 이 부동산 국면의 수혜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네. 지금 뭐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냐면 예. 장동혁 지도부가 설 연휴 안에 배현진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선거가 이제 100일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안 그래도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기는 조사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개인 그것도 경쟁력이 굉장히 밀리는 걸로 예, 나옵니다. 그 서울시장이 뭐 꼭 밑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청장한테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걸로 나오면 네. 우선 반성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쥐가 다시 시장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서울 시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자가 자꾸 장동혁 대표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 건데요. 선거를 앞둔 후보는 네.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후보는 표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표가 빠져나가는 걸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당원들이 얼마나 열렬히 지지합니까?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맨날 입만 열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세훈이한테 표를 주겠어요?
이거는 네. 저것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마이너스 정치예요. 그렇죠. 아니 이걸 계속하면서 선거를 한다 그러니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저 오세훈이는 이미 서울시장의 그 도전을 포기했구나. 서울시장 선거를 생각한다면 저렇게는 할 수가 없다. 네. 상식이다 이건.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이는 워낙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그러면 이게 정치하는 자니까 뭔가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할 텐데 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저러지는 네. 않을 텐데 그럼 그 다음에 이자가 뭘 생각할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와. 이게 소설인데 네. 지금 한동훈 일당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게 6.3 지방선거에서 대참패해가지고 네. 그 다음날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어허, 맞죠. 오세훈이 또 그걸 바라는 것 같다. 그러고 나면은 전당대회 할 시간도 없으니까 비대위가 뜰 텐데.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는 지가 비대위원장으로. 근데 이건 뭐 제명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오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이게 나한테 비대위원장 자리가 올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헛꿈을 꾸면서 이 짓을 하는 것 아니냐. 아휴. 그런 얘기까지 정치판에 돌아다닐 정도니까 이건 뭐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박사님 실제로 주말에 TV조선 방송에 네. 김무성 또 전 대표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김무성이가? 예, 예. 뭐라고 얘기를 참 했냐. 사람 없네요. 뭐 자꾸 그런 자들을 출연을 시켜 TV조선은. 아이고, 안 그래도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요. 네. 지방선거 지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아니 그렇다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도 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예. 당원 투표 비중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 잡을 수가 없고 당원들한테 인정을 받을 자신이 없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래서 당원들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네. 당원 반영 비율을 낮추자고 합니다. 저는 이거 민주주의에서 이런 정치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자기가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을 배제를 하고 비율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김무성이랑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지만 네. 김무성이가 지금 뭐 떠드는 건 전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오세훈이는 그래도 어쨌든 현역 시장이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 예.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들여다는 봐야 되는데 뭐 김무성이가 뭐라 그러는 게 무슨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무슨 해요. 대세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보도 가치가 없는데 자꾸 방송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참 저래가지고 어떻게 언론사라고 할 수 있냐 싶어요. 네. 그래서 저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듣고 네. 사실 박사님 저도 정당 정치를 좀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네. 우리가 정당에서의 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도 당원들에 의한 공천이 원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경선 흥행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그 외 선거는 사실 여론조사 공천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오픈 예. 프라이머리는 네. 미국의 정당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예. 미국은 평소에 우리 중앙당 같은 조직이 없어요. 네. 지구당도 없어요. 네. 이를테면 당협이 없다고요. 그냥 의원들만 있어요. 네. 그래서 원내정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조직이 없다니까요. 네. 당은 있지만 당의 전국 조직이 없어요. 예. 뭐 50개 주면 50개 주마다 다 주당위원회 아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네네네네. 우리는 17개 광역이면 17개 광역 시도당이 시도 다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없어요. 아하.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지지자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의원들은 그냥 의원인 거야. 우리 같은 당협위원장이 아니에요. 지구당 그냥 공무원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지지자들을 모아야 되니까 어차피 당원이나 그 일반 국민이나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네. 등록한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자. 맞죠. 그것도 이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프라이머리. 그럼 네. 우리는 지금 100만 당원, 110만 당원이라 그러는데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선거 때 어차피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국민한테 물어보자고 할 거면 네. 평소에 당원 모집 뭐하러 해요? 제 말이 그래서 이게 참, 네. 유럽 서구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민심 반영한다고 할 때도 네. 여론조사가 민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론조사는 예. 기술적인 결함도 있고 또 오차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또 전화면접이냐 LS자냐 결과 다 달라지잖아요. 예. 샘플링된 1000명 가져와서 이게 민심이다라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대 50으로 뭐 일단 간다고 하니까 네. 뭐 일단 받아는 드리지만 보세요. 그러면 50이라고 하는 당심은
적어도 책임 당원들이 110만 명 네. 또는 90만 명의 책임 당원들이 투표하잖아요. 실체가 있죠. 네. 그게 한 표 한 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민심은 국민들한테 묻는 방법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대체로 한 3,000명 정도 샘플로 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어쩌다가 우연히 전화 받은 사람이 이제 대답하는 거가 이제 표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죠. 무작위성이 그러면 있죠. 한쪽은 90만 명이고 한쪽은 3,000명인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30대 1 정도 될 거예요. 예. 300대 1인가 예, 그 정도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우연히 전화 받은 사람이 책임당원 300명의 몫으로 네. 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높인다는 것도 전 납득이 안 되는데 예. 그 민심 반영의 툴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네. 정말 정당 정치의 처참한 수준을 보여주는 예. 거라고. 그거 300대 1인가 맞나 모르겠네. 네. 저 계산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렇죠. 아니, 그럼 당원들은 1,000원씩 낸다. 그러니까 최저가 1,000원이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진짜 매달 그 30만 원씩 내면서 활동하시는 이 당원들의 어떤 그런 활동 네. 능력과 당비를 합한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 네. 무작위 한 명 그냥 전화 받는 사람으로 네. 퉁쳐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맞지가 않은데 하다못해 네. 지금은 공직선거도 아니고 이제는 네.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도 당원 비중 낮추자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예. 기본적으로 당원이 뽑아야 돼요. 당원이 그렇죠. 뽑아야 되는데 본선에서 이기기는 해야 되니까 네. 당신만 가지고는 안 되니 보조적으로 맞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보조적으로 하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 70에 국민 30이거나 네. 당신 80에 국민 20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당신 50, 국민 50이기 때문에 예, 국민 비중을 너무 크게 준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공직 후보자. 그렇죠. 어쨌든 본선에서 일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데 네. 당원은 그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일반 국민과 상관없이 우리 당원이 대표를 뽑는 건데 여기에 민심이 뭐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예, 들어가면 이상하지. 네. 예. 300대 1 맞다고 합니다. 네. 여론조사 아무나 그냥 전화 걸어서 한 명 받는 표 한 표가 예. 우리 당원 300명의 표와 같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예. 말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움직임. 더구나 네. 이 당심은 우리 책임당원이 다 당에 등록이 된 사람들이고 당에서 맞습니다. ALS 전화를 하거나 직접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민심은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역투표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네. 역투표 방지 방법이 아니면 머릿속에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질문할 때 여기는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뭡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네. 어느 당을 지지하시나요? 물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민주당 지지다 또는 뭐 무슨 좌파정당 지지다 그러면 일단 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빤히 다 아니까 예. 역선택할 사람들이 순진하게 저 민주당 지지해요 대답해서 빠뜨리겠어 자기가 빼지겠어요? 네. 국민의힘 지지한다 그러지 그냥. 단적으로 그 지난 장덕 대표 뽑힌 전당대회에서도 한국갤럽이 조사한 적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 김문수 후보가 장동학 후보를 2배 넘게 이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2배 넘게 틀린 건데 틀렸죠. 만약에 여론조사를 그대로 반영을 했으면 네. 2배 넘게 실제 민심과 틀린 결과가 그렇죠. 여론조사로 둔갑을 해서 네. 반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네, 좌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아주 사악하고 영악해서 네. 여론조사 나오면은 국민의힘으로 대답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훈련이 된 거죠. 훈련이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자기들한테 상대하기 제일 쉽고 약한 후보를 찍는다는 역선택이 거의 체질화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들어오서 못해. 아니 내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내가 들어오서 안 한다니까. 네, 맞죠. 아니, 그 민주당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게 애초에 권리당원 100%로 다 깔아놓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우리 당이나 이렇게 참, 우리 당 만만한가 봐요. 언론도 그렇고, 이거 뭐 장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그 민주당은 그러니까 권력 투쟁을 하더라도 권리당원들을 상수로 두고 싸우는데 네. 당원들이 뽑는다는 거. 우리는 당원들이 뽑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면서 네. 싸우니까 굉장히 기괴하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그 사무총장이요. 예. 정의용 총장이요. 네. 예. 사무총장이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네. 지금 지난 8월이니까 이제 6개월 됐잖아요. 맞습니다. 6개월 동안에 당비 내는 당원이 110만. 맞죠. 그리고 책임 당원이 70만에서 90만. 예. 그래서 당비 내는 당원의 비중이 47%가 증가했다. 이거 발표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지금껏 우리 자유파 정당 역사에서 적어도 이 당원들이 입당하게 만드는 데는 뭐 단연 탑이에요. 맞죠.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당을 운영해 가는데 100여 명 가까운 사무처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 운영 경비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선관위가 주는 정당 보조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원이 내는 당비예요. 네. 일반 당원이 내는 뭐 1,000원씩 기본이 1,000원이니까 1,000원, 2,000원, 뭐 5,000원, 10,000원 여기에다가 이제 당 대표부터 당비를 특별 당비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네. 이런 거 다 합친 게 이제 당비란 말이에요. 맞죠.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록 1,000원이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 끄집어내서 당을 위해서 돈을 낸다. 이 행위는 엄청나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 당원들의 이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당신 민심을 어쩌고 저쩌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저 그거 진짜 당원 자격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11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사실 이거는 당원 모집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네. 진짜 공감하실 건데 한동안 그렇게 열심히 천막 만들어가지고 남의 당협에서 당원 모집했는데 네. 뭐 몇백 명, 몇천 명도 안 들었다고 이거 안 해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35만 명, 그러니까 네. 당비 내는 당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했지만 3달 이상 유지를 해주시면 책임 당원 네, 그대로 책임 되시는 당원이 거거든요. 되죠. 예. 그럼 책임 당원이 35만 명이 늘었다는 건데 이거 100명, 1000명 모아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숫자인지를 알 겁니다. 제 네. 친구 중에 이제 당원 모집을 할 때 어떤 일까지 했는가를 얘기해 준 친구가 예. 있는데 이 친구 말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자기가 입당원서 받으러 갔대요. 예. 근데 어느 가게의 할머니한테 입당원서 좀 써주세요 했더니 그냥 대답도 안 하고 탁 문 닫고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아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비 오는 날 네. 막 바닥이 막 물로 젖었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저 부탁을 다시 했대요. 그 비 오는 날 양복 입은 네. 상태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문을 열어주면서 네 그러는 거 보니까 네 진짜 진심인 것 같다 들어와라.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잔 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장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입당이라고 하는 입당 원서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난다긴다 하는 정치인들도 네. 그 당원들 1000명 모집을 못 해가지고 창당 못 하는 게 이 냉혹한 정당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35만 명을 당대표 한 명 바꿨다고 지금 6개월 만에 데려왔다라고 네.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정당사 역사에 유례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우리 자유우파 정당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당원들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네. 당대표가 장동혁 아유. 대표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우리 또 박사님께서 네. 강조를 아니, 해주셨습니다. 숫자가 예. 증명하고 있잖아요. 1.5배가 됐어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저 장동혁 대표를 민심을 아니 모르니 당심을 아니 모르니 그러면서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저 한 줌밖에 안 되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자면 너무 웃긴 게 정작 당원들을 1.5배로 만든 장 대표는 이제 묵묵하게 할 일을 하는데 네. 그 당원 1000명도 못 모으는 정치인들 앉아가지고 당심을 줄여야 된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 비대위 가면은 당원 투표율 낮춰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새니까 우리 당이 참 얼마나 지금 한심한 예. 이런 다툼을 하고 있는지 네.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